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의 뒷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 대선 때는 투표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개표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막 열흘 넘어가고 막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늦게 나와서 요번에도 아마 투표 11월 5일 날 투표는 하지만 누가 당선되는지 그 결과는 조금 더 며칠 뒤인 뭐 일주일 이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요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4년 전하고 이번하고 왜 이렇게 그 개표 결과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이제 결과를 보니까 최종 선거인단 트럼프가 312명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해리슨 226명을 확보했는데 압승이죠. 근데 뭐가 차이가 뭐냐라는데 승리 배경에는 민주당발 부정선거 공작과 사투를 벌인 이제 공화당 소속 이제 공정선거 변호사 군단의 어떤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짓은 뭐냐면 주요 격전지 주의 이제 상고법원에서 우편 투표를 소인 기준으로 인정할 것이냐, 도착 기준 인정할 것이냐 이 소송전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도착 기준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인 기준하면 10일 보름 늦게 도착해도 그거를 갖다 투표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뭐 브레 TV 댓글 과거의 댓글 보면 부정선거 때문에 이미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자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정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마가 진영이랑 그 변호사들이 소송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뭐 우려 이걸 완벽하게 제거를 한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도착 기준으로 판결을 꺼내면은 어떤 일이 있냐? 15일씩 늦어지는 그런 개표 상황이 하루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도착이 안 오면 이제 인정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되냐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거기다가 이제 결과 보고 우편 투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선거 보면은 지난 바이든 득표율이 미국 역사상 최고예요, 역대. 민주당 지지율이 받을 수 있는 게 딱 평균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확 점프를 하게 되죠. 이건 뭐 표를 갈아넣었다는 부정정 선거의 증거인데 요번은 소송전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의 빌미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왔고 이게 이제 투표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턴아웃 이제 투표율에 참석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 이 동시에 오바마가 기획했던 선거 불법 소송 등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헌법 14조 2항을 발동해서 트럼프 부적격자해서 당선 승인 거부 및 의회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요번 이걸 이 부정선거를 없앰으로써 이제 그 쿠데타를 완전 저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번 선거의 승리의 핵심 그 공로자들은 공화당 변호사들 소송전에서 이긴 그 소인 기준과 도착 기준에서 도착 기준 판결을 이끌어낸 그 변호사들의 그 어떤 승리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1등 공신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후보 시절 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동시에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행정명령에 내가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그 미국의 군부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내쫓는 일에 우리 군인들이 동원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마 이 트럼프의 그런 발언과 그런 결정이 미국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아주 거세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이러다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공정선거 승리로 이제 대승 압승해서 1차 취임 전 의회 쿠데타는 제압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2차 내란 선동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군의 트럼프 명령 불복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陰謀論이 아니라 주류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시나리오로 전국을 어지럽게 해서 탄핵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는 그 플랜대로 지금 문제인데 1차 플랜은 실패했죠. 이제 압승을 하는 바람에 공정선거로. 근데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현재 오바마의 어떤 극자 진영은 거의 지금 뭐 구르기 상태, 패퇴 상태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가지고
BLM 폭동이나 시위 가능성 이런 건 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부각되는 이슈가 뭐냐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이 동원될 경우, 그러니까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려면 장성을 펜타곤을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 현재 국방성 고위 장성들이 그러니까 명령 거부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워게임에 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CNN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CNN의 나타샤 버틀랜드라는 기명 기사로 이게 나왔는데 이 나타샤 버틀랜드 기자가 좀 재밌는 인물이에요. 기자, CNN 기자인데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이른바 트럼프의 러시아 간첩설을 퍼뜨린 기자고요. CNN에서. 그다음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러시아 공작이다라는 기사를 또 터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CNN 버틀랜드 기자인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뿌락치 알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및 군 정보 공안 당국자들이 군의 정치 활용이라는 선동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탄핵을 위한 법률 소송 선동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인 CNN에서 이제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감독님 언급한 것처럼 이 내부 분란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긴급 공식 지휘 서신을 발송합니다. 국방부 전체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서신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워딩이 좀 이상하죠. 평화로운 정권 교체, 군은 중립, 에이폴리티칼, 군은 군의 통수자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라면서 마치 3.6 국가에 나올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200년 동안 건국 이후에 군은 문민 통치를 받아왔어요. 그 전통이 이제 미국의 전통인데 갑자기 군부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오스틴 국방장이 긴급 서신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립하는 배경이 뭐냐면 현재 국방성 고위 장성 수뇌부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동일한 방식 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 군사 팽창 전략, 민주주의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이죠. 전 세계를 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래서 이라크 전쟁 실패했죠. 근데 이런 냉전 종식 당시에 이 세계관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현실주의 외교 노선하고 이제 대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당시 트럼프 집권 일기에는 트럼프의 대정책을 의도적으로 사보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이제 트럼프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벼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F라는 연방 공무원 장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쳐내는 그런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머스전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군 장성들과 트럼프와 또 연방정 이 군권을 두고선 이 숙정 작업에 또 한 차례 이제 라운드 2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부터 이제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격 이 충돌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요게 이제 마가 진영이 이기느냐 뭐 제도 안보권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죠. 아휴, 미국도 참 정신이 없네요. 예. 그래도 대통령이면은 군 통수권자인데, 그죠. 예. 이런 식의 그 미국의 반 트럼프적인 그런 정서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그 아메리카 퍼스트죠.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 미국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 한국 언론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언론은 이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인용했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방 전략을 이제 기획한 사람인데 2017년도 국방부 백서를. 근데 이 사람이 뭐 얘기한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언론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무장론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만 밝히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 요구 등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이 노선의 영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자꾸 고립주의가 핵심 테마로. 그러니까 또 트럼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선거 이런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제 ATM이다, 현금 인출기다. 한국 돈 많으니까 주둔비 뭐 뺏겨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은 나라니까 우리가 대신 지켜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게 트럼프 발언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팩트가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지지자 그 마가 진영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한국으로도 돈 많이 받아올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전 세계를 경찰 역할을 하는데 우리만 손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 여론을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 돈 많으니까 한국에서 돈 많이 뽑아올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좀 그래요. 좀 초등학생 발언 같이 해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이제 그건 내국
국내용이고, 근데 이걸 통해서 고립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다. 너무 나간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트럼프도 이민법에 대해서 맨날 매파 주장을 해요. 뭐 요번에 불법체 추방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H1B 비자라고 있어요. 취업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또 말을 또 바꿨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년제 이공계 유학생들한테는 영주권 주겠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트럼프 말보다는 실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에버러지 콜비의 주장만 너무 인용하는 것도 좀 잘못됐지만 요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 있는데 확실한 건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 때 네. 국방부 차관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양반의 그 이 국방 외교 정책이 어떤 건지를 좀 알면은 이제 시작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집권 2기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콜비 차관보는 지금 뭐 정계에 입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안보 정책 3파 역할이에요. 바깥에서 이제 홍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저술 강연 이런 걸 전 다 봤거든요. 종합해 보면 고립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 정치 노선에 가까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강연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첫째, 미국은 중공을 경쟁자, 피어 투 피어 컴피티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구의 GDP 총액보다 동아시아 GDP 총액 전 세계 한 30~40%를 차지해요. 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절대로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립주의 회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고립주의를 얘기하는데 고립주의는 몰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 5대 대통령이 선포한 건데 그 당시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착촌 같이 동부에서 자그마한 하나의 그 정착민이었는데 이거를 유럽이 이제 패권 경제하면서 우리는 그 패권 경제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서방구는 오지 마라 하면서 그게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표명하는데 미국은 사실 건국 초기부터 서부 개척, 북중미 장악, 그다음에 동아시아 필리핀 확장, 일본 개항, 2차 대전 참전 등 한 번도 고립주의 노선을 실천한 전례가 없어요. 항상 팽천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왔고 현재도 그렇고 고립주의 회귀는 그건 틀린 얘기다.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 자랑하는 이제 이른바 확장 억제력 역시 담보할 수 없는 공수표 남발이라고 콜비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러우 전쟁 장기와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유럽, 아시아, 중동 3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당시에 부족한 포탄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 이스라엘 예비 비축 물자를 갖다 빼다 줬거든요. 그만큼 군수 생산 시설이 미국도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바이든의 뭐 그 어떻게 보면 헛 안보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셋째,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혹은 냉전 종식 이후에 압도적인 군수 생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면 전쟁을 치르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냉전 종식 후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미 중국과 군수 산업 경제에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3면 전쟁을 못 해요. 미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강해져 가지고 남미 마약 카르텔까지 이제 접수하는 상황이 왔고 남미의 자원 광물에도 투자하면서 통신 첨단 분야까지 들어왔어요. 5G 깔아 가지고. 그래서 미국 턱 밑에까지 지금 그 밑에 남미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립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중공을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봉쇄 저지 못하면 이들이 그냥 바로 미국 턱 밑까지 오는데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본토가 여기서 못 막으면 미국 본토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콜비가 무슨 고립주의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주의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압도적인 산업 기반을 확보한 중국의 위협을 미국은 동맹국가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안 돼요. 미국이 3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적인 중국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콜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중동에 있는 중부군 사령부, 뭐 유럽 사령부를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다 전진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게 좀 말이 좀 과장되게 하지만은 모든 군 자산을 여기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계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선택과 집중. 중국이 1순위다. 그럼 중국을 견제하려면 대한민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의 보도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돈을 많이 안 주면 동맹 포기하겠다는 식으로의 논조를 얘기해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동아시아 시장을 중국한테 내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패권국가의 심리를 몰라서 그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해서 이런 고립주의 논쟁, 트럼프 그건 뭐냐면 일부 언론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막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자는 일종의 셋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우리 괴롭혀서 우리 중국이랑 합력할 거야라는 그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콜비 부차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랑 윤석열 정부랑 같이 이제 한미일 안보 정보 동맹을 다양한 체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도 많이 됐듯이. 근데 이건 이미 2017년 콜비 보좌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2017년 국방 전략을 제대로 다 이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콜비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인 변화인 중동과 유럽 군사 자산을 동아시아 집중 배치하는 건 실패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서 전쟁이 났으니까. 그리고 중동 전쟁은 이건 100% 미국 책임이에요. 친이란 정책을 피면서 발생한 전쟁이니까 이건 바이든 정부 책임이고, 그래서 동아시아 집중 배치 및 군수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모자라서 전쟁을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실패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이든 같은 네오콘이죠, 인마 팽창주의 전략과 대립되는 이제 동아시아 몰빵 전략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전략의 그 기초는. 그래서 여기서 고립주가 낄 틈은 없다. 현실주의 전통이라는 걸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는 결국은 고립주의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요즘 뉴스 보면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2기 집권 때 같이 일하게 될 이 인사들을 계속 이제 선정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인물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브래드 TV를 한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마이크 하커비 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주 유엔 대사가 있어요. 앨리스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양반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의회 가서 연설을 했대요.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을 그렇게 이스라엘 의회 가서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공화당은 진정이 고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있는 동맹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라고 할 만큼 지금 친이스라엘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현영 씨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픽한 인물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또 이 미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무장관하고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NSA 보좌관, 이 사람 투톱이거든요. 미국 안보 정책. 그 사람은 이제 국무부 장관 후보에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이제 블링컨을 안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연방 상원의원 루비오죠. 그 다음에 이제 NSA는 이제 육군 특수전 부대 그린베리 출신의 이제 하원 의원, 왈츠 연방 의원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두 사람의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강력한 중국 매파, 강력한 친이스라엘 이란 매파예요.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번에 국방장관도 했는데 전부 다 강경 요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관점이고, 오히려 그 오염된 안보 군산 복합체 출신 사람들 뽑은 게 아니라 외곽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완전 정리하겠다는 게 명확해지는데, 이 중에서 반중 매파 국무부 장관이 좀 중요한 자리인데, 반중 매파인 루비오 상의원은 조금 좀 달라요. 그 중국 매파라고 해서 뭐 중국하고 전쟁에서 이게 이런 얘기가, 이런 매파로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국 매파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고든창 이런 논객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다음에 피터 자이안 유명한 사람 있죠.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게 강경파, 이제 강경 중국 매파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략이 뭐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내부가 어려우니까 곧 무너질 것이다. 내파 위기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 압박해서 붕괴시켜야 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루비오 상원의원은 조금 결이 달라요. 최근 9월에 나온 그 작성한 중국 보고서를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흔들려서 중국을 압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반중 매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쓸어버려야 된다, 중국을. 근데 루비오는 좀 합리적인,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중공은 미국의 군수 산업 생산 체계를 앞서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드론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지난달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이 요격 미사일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해서. 근데 중국은 이걸 스마트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 산업 체계에서 중국이 지금 사실상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옛날처럼 막 밀어붙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뭐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법, 칩스법이죠. 중국을 대만 반도체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이미 파해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해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인도의 부품 협력 회체로 둔갑해가지고 미국의 공급 사슬망을 이미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정책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 수출 전략이 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의 수출 물량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가 엄청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수출 물량의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중국이 인도의 수출 물량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최고치를 경신해서 오히려 내수는 물론 무너지고 있지만 대외 경제는 좋다라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국이 고둔창이 주장하는 것처럼 곧 중국 경제가 내부로 해서 내파되다. 그 가능성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제로 중국이 산업 로봇 생산에서 2022년 기준 세계 1위예요. 그다음에 5G 결합한 스마트 공장 생산 설비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넘버원이고요. 산업 공장 기계 분야 수출 세계 3위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군수 산업을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산업 격차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게 때문에 루비오는 현실주의 기반에서 중국 매파로 미국의 창조와 혁신 기조의 이제 군사적 충돌 이런 거보다는 레이건 전략처럼 장기간 전략을 짜가지고 산업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등장이 그래서 고무적인 것이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산업 질서를 만들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좀 현실적이고 좀 냉정한 사람들 많이 앉힌 것 같아요. 입만 뭐 떠벌리는 반중 매파들이 아니라 진짜 킬러들을 좀 많이 트럼프 행정부에 배치했다라는 게 이제 총평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많은데 예. 시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미국의 이런 정치적 그 상황 변화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국방 생산 능력, 산업 생산도 열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해서 조금 뒤처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군사 전략에서 떨어지고 산업 생산에서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KT 맥팔렌이라고 전 트럼프 행정부 1기 안보 보좌관이 이제 대안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란이나 이런 중동의 형실을 보면은 KT 맥팔렌은 미국은 이 안보 공백을 뭘로 메꾸냐?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메꾸자. 그래서 세일가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딱 친환경 구제 묶어놨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다 해방시켜가지고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전쟁이 생겼냐? 뭐 트럼프가 막 미치광이 전략을 써서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원유 생산 단가를 한 40% 밑으로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 벌인 거예요. 근데 바이든 때 이걸 다시 이제 원유가가 오르면서 중공의 이란 주유소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할 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증산을 해가지고 다 굶겨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반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부군 사령부나 유럽에 있는 전략들 다 이제 중국에다 다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중동에서 누군가 미국의 안보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론은 뭐냐면 네트냐후 하루 만에 3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그래서 바로 이제 전략적인 이제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데, 크게 이거 보면 이겁니다. 공통된 합의가 이란 핵시설 제거. 그런 다음에 이란 최대 압박 복원. 그러니까 막 생션 엄청 두드러 때린다는 것이죠. 핵무기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란의 이제 레짐 체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관심 없다. 그거는 이란 정권을 뭐 이렇게 와해시키고 약화시키긴 하겠지만 직접 옛날처럼 뭐 네이션 빌딩 미국이 끼어들어서 뭐 이라크 민주주의 만들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봉쇄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충실에 따를 것이고,
아까 계속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반중 전진 전략을 쓰려면 미국이 중동에 있는 중부구 사령관의 그 안보 자산을 갖다가 좀 일로 넘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르 장관이 쿠르드족하고 두루족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부구 상황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테러 세력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하는 건데 이걸 이스라엘이 두루족을 통해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경감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중동에서 빼도 돼. 대신 내가 책임질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략이고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동 안에 중국이 또 개입하는 것. 중동을 차단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이란이 중동의 주유소 역할을 하니까 이란을 완전히 봉쇄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맡을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미래의 전쟁은 AI 전쟁이거든요. AI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원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이걸 매겨놓고 또 AI를 개발하려면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두뇌가 이제 AI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중국과 대립하겠다라는 이런 큰 청사진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